오늘은 우리가 고전소설 춘향전을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 여러분 춘향전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랑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춘향의 짝꿍 이몽룡과의 어떤 둘의 사랑 이야기가 기본 뼈대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고등부에서 배우게 된다면 사랑 이야기 이상의 플러스 알파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쌤도 하반기에 가장 많이 수업하는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막매가, 두 번째 춘향전, 세 번째 가시리, 네 번째 송미인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에 주로 이제 정말 여러 번 가르치는, 특히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뭐 1학년 지학사 교과서, 1학년 창비 교과서, 1학년 이렇게 두 군데 있고 또 비상 문학 교과서에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게 꼭 교과서에 있지 않더라도 학교들에서 유인물을 나눠줘서 또 시험범위에 많이 추가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1학년들이 처음 배우는 고전 소설이 거의 춘향전이 아니기도 힘든 그 정도의 작품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제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춘향전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뼈대예요. 그럼 우리가 염정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염정소설이라는 건 사랑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이보다 좀 더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이 작품이 판소리계 소설이다라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이다라는 게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은요. 판소리에서 나중에 소설로 정착됐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판소리 계통이니까 여러분 소설이 먼저가 아니라 판소리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판소리는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노래하다가 이야기하다, 노래하다가 이야기하다 이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뮤지컬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소리는 노래와 이야기가 함께 있는 어떤 복합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와 이야기가 함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노래는 운문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요. 이야기는 아무래도 산문적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판소리는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장르였죠. 근데 이러한 판소리가 소설, 여러분 소설은 사실 산문이죠. 소설로 정착되면서 좀 특이한 특징들을 많이 남긴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판소리가 되게 운문적이다라는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에도 운율이 살아있는, 다른 색깔로 쓸게요. 운율이 살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운율이 살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사음보를 유지한다거나 뭔가 약간 좀 반복이 많다거나 마치 약간 좀 시처럼 라임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운율이 살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판소리 계통의 소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판소리가 아무래도 약간 공연하던 문학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을 한다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가 또 공연할 때 이제 막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소설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판소리가 안일이, 발림, 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일이는 약간 말하듯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발림은 약간 동작이에요. 동작. 그리고 창 같은 경우는 노래입니다. 그쵸? 그래서 창은 노래, 발림은 어떤 동작, 안일이는 약간 어떤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도 소설에서 많이 남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해서 또 평가하거나 조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어떤 평가가 들어가는 편집자적 논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데 그런 것도 판소리의 어떤 문체, 판소리의 특징에서 왔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다라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특징은요.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사회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조선 후기 사회라는 거는 일단 우리 친구들이 늘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신분제가 동요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신분제의 동요에 맞춰서 즉 춘향전에서도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신분 상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선 후기 사회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조선 후기 사회는 이제 근대로 나아가는 사회예요. 그래서 근대성의 출현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근대성 하면 우리 친구 되게 어려워해요. 근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우리 근대 시대라고 들어봤죠? 현대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근대성이란 자유와 평등이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럼 여러분, 근대보다 더 이전을 뭐라고 해? 우리가 전근대라고 해요. 즉, 근대 이전의 사회를 전근대라고 하는데, 그럼 전근대는 반대입니다. 자유롭지 않고요. 불평등이 만연했던 시기가 전근대예요. 여러분, 불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신분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내 신분이 정해져 있어서 평등하지 못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근대성의 출현 소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첫 번째, 이 춘향전에는 사회개혁 사상이 들어있어요. 와, 거창하죠?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 두 번째는요. 평등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성이 출현된 조선 후기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인물만 정리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인물은요. 너무 크게 그렸네요. 자, 춘향이의 가족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춘향이는요. 아빠, 엄마가 신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자, 아빠는 성참판이라고 해서 여러분 참판은 이름은 아니에요. 어떤 직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빠는 약간 좀 양반 집안의 사람이고요. 엄마는 월매라고 해서 은퇴한 기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퇴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기생이고 그 사이에서 춘향이가 태어난 거예요. 춘향이 성은 성춘향이겠죠? 그래서 춘향이는 여러분 아빠는 신분이 높은데 엄마는 신분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노비종모법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엄마의 좀 신분을 따라가잖아요. 물론 춘향이가 노비는 아니지만 그래서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게 됐기 때문에 춘향이도 신분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의 신분은 이중적 신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빠는 높지만 엄마는 낮아서요. 자, 근데 이런 춘향이의 짝꿍이 바로 이몽룡이죠. 그쵸? 이몽룡은 정통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몽룡의 아버지도 양반이고 이몽룡도 양반 집안의 자제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단오날 처음 눈이 맞아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겠죠.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 땅의 기생 월매와 성참판 사이에서 태어난 춘향은 어려서부터 용모와 재주가 뛰어났다. 자, 여러분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와?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 땅이라고 해서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간적 배경이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을 쓰고 있죠. 그쵸? 여러분 우리 옛날 고전 소설들을 보면요 대부분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조선 후기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들의 이제 공간적 배경이 조선으로 넘어왔다. 기생 월매와 성참판 사이에서 태어난 춘향은 자, 여러분 쌤이 아까 말했죠. 춘향의 신분은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중적인 춘향이의 신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춘향이는 신분과 달리 어려서부터 용모와 재주가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거는요 신분과 무관한 개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춘향이 16이 되던 해 남원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내려온 이몽룡은 단오날 그네를 타러 나온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 백년가약을 맺는다. 자, 여러분 단오날 두 사람이 처음 만났고요. 사랑이 싹 텄어요. 그쵸? 두 사람의 첫 만남. 그리고 여러분 백년가약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사랑하는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약속 이꼴 뭐
약간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사이들을 100년의 시간을 묶어서 약간 좀 얘기를 하거든요. 고전 문학에서는. 그래서 100년 손님, 뭐 100년 가약 이런 것들 나오면은 다 거의 결혼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100년 손님이란 말도 사위는 100년 손님이다 해서 100년 동안 우리 집에 오는 손님 뭐 이렇게 표현했던 말인 거예요. 그래서 100년의 단위가 나오면 보통은 아 이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구나 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몽룡은 동부승지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떠나고 홀로 남은 춘향은 새로 부임한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다 고초를 겪고 옥에 갇히고 만다. 자 여러분 춘향은요 변학도의 어떤 수청을 거부하다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됐어요. 즉 춘향이의 실연이죠. 그쵸? 근데 춘향이가 실연을 겪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다가 실연을 겪고 있죠. 자 여러분 수청이라는 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 명을 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변사또가 사또거든요. 변학도가 춘향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자기의 여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한편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긴 채 춘향을 만나러 남원으로 내려온다. 이 부분부터 읽게 됩니다. 향단이는 미음상이며 등불을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에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옥졸도 간 곳 없네. 여러분 향단이는 춘향이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춘향이 전문 어떤 시녀인 거죠. 자 어사또는 여러분 이몽룡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암행어사니까요.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이요 몸에는 홍삼이라 오로지 사랑만을 생각하며 목을 안고 온갖 회포에 젖어 있더라. 자 여러분 춘향이는요 지금 비몽사몽 꿈을 꾸고 있는데요. 서방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머리에 금관 그리고 몸에는 홍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꿈에서도 이제 그 이몽룡이 과거 급제하기를 이제 막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삼도 여러분 그 홍삼 인삼 아니에요? 조회 때 입는 예복이어서 약간 과거 급제를 하면 입게 되는 옷이라고 보면 돼요. 즉 춘향이는 꿈에서도 몽룡의 어떤 과거 급제를 바랄 정도로 굉장히 간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춘향아 부른 듯 대답이 있을 수냐. 왜요? 자고 있으니까요. 그쵸?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보소. 모르는 말씀이요. 여기서 동원이 마주 있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가 연문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소서. 여러분 사또는 변사또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사또는 변사또고요. 어사또는 이몽룡이에요. 그쵸? 암행어사 또는 몽룡이고요. 그냥 사또는 변사또입니다. 뭐가 어때? 연못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게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자, 뭐 어때? 내가 왜 눈치 봐야 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몽룡은 믿는 구석이 있죠. 즉 몽룡의 어떤 당당한 태도를 보니 몽룡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여요. 우린 알고 있죠? 과거 급제했죠.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라 일어나며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라고 지금 춘향이가 막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도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해서 간 떨어질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라고 해서 춘향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죠. 즉 춘향이가 매우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 어찌 오셨소. 몹쓸 딸 자식 생각하 천방지축으로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다음부터는 오실라 마옵소서라고 해서 지금 춘향이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감옥 왔다 갔다 하다가 몸상할까 봐요.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려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춘향이 어머니가요. 지금 이몽룡 왔어 라고 말 안 하고 야 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즉 춘향의 엄마는 월매죠. 월매는 몽룡의 현재 모습에 실망을 한 거죠. 자, 몽룡이가 과거 급제했는데도 일부러 거짓골로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그쵸? 거짓골로. 그러니까 춘향이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이 얘랑 사귀다가 변사또 수청 거부해서 감옥까지 갔는데 내 딸의 전 남친이자 이제 뭐 다시 재회할 남친이죠. 남친이 쫄딱 망해서 온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겠죠.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주어. 꿈 가운데 님을 만나 온갖 회포 나누었더니 혹시 서방님에게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다는 소식 왔소? 벼슬 띄고 내려온다는 공문 왔소? 라고 해서 막 춘향이가 막 지금 막 급발진을 하고 있어요. 문 왔소? 답답하여. 너의 서방님이 남방인지 거리 나다가 내려왔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엄마가요 너무 약간 좀 짜증이 나니까 이제 언어 유희를 쓰고 있어요. 자 그쵸? 언어 유희는 이꼴 말장난인 건데요.
있는데요. 자, 여러분,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는 거지예요. 거지 하나 내려왔다라고 지금 엄마는 약간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월매는 현재 이몽룡의 태도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거는 이 서방 때문에 나온 이제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아는 그 서방은 남편이고 이쪽에 나오는 서방은 이제 서쪽 방면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말장난을 통해서 엮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그 남편 서방과 서쪽 방향의 서방을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서방인지 남방인지 또 유사한 어떤 그런 발음을 가지고도 또 얘기하죠. 발음이라기보다는 유사한 어떤 그 말을 반복하는 거죠. 서방, 남방 이렇게. 자,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꿈결에 보던 님을 생시에 본단 말인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여 기겁하며 에고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그토록 그린님을 이리 쉽게 만날 손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방명하다 내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나 님 그리어 오래도록 한이더니 내 신세 일이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는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일이 반기다가 님의 영상 자세히 보니 어찌하니 한심하랴 라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몽룡이 거짓골로 와가지고 지금 한심해 보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언어 유희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잘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남편을 뜻하는 서방과 서쪽 방향을 뜻하는 서방을 같이 쓴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언어 유희는 이제 유사한 발음을 반복하는 거죠. 즉 유사한 의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방. 그래서 서방, 남방 이렇게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어서요.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른 마음 없으마는 서방님 이지경이 웬일이오. 그쵸? 이지경은 뭐겠어요? 거짓골을 말하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거짓골이 됐어? 이런 말이에요. 그쵸? 자, 뭐냐 춘향아 서러 마라. 인명이 제청인데 설마 죽겠냐? 라고 해서 지금 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쵸?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네가 설마 죽겠냐? 라고 해서 춘향이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춘향이의 어떤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죠. 춘향이가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7년 대한 가문날에 큰 비 오기를 기다린들 나와 같이 맥이 빠질 쏜가 라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서리법이 쓰였죠. 나처럼 맥 빠질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맥이 빠졌다는 거야. 어이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길게 말이 이어지는 거 보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또 은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쌤이 형광펜 보라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정리부터 하고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판소리 개통 소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기존 판소리에서는 안일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겠다라는 거예요. 판소리의 안일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설로도 이렇게 정착이 됐을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운율이 많이 살아있어요. 자, 하나하나 따라가 볼게요. 한양성 서방님을 7년 대한 가문날에 큰 비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내가 간절하게 기다렸다라는 거죠. 즉 큰 가뭄에 비 오는 것처럼. 심은 나무가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라고 해서 지금 이 신랑이가 실망했다라는 거죠. 가련하다 내 신세 할 일 없이 되었구나. 왜요 여러분? 맞죠? 내가 지금 변사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남친이 와서 구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남친이 거짓골로 돌아온 거잖아요.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입던 비단 장옷 봉황장롱 안에 들었으니 그 옷 내어 팔아다가 한산못이 바꾸어서 물색 곱게 도포짓고 흰색 비단 긴 치마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관, 망건, 신발 사드리고 좋은 병과 비녀, 밀화장도 옥지안이 함 속에 들어있으니 그것도 팔아다가 한삼고이 흉하지 않게 하여 주오. 금명간 죽을려니 세간 두어 무엇할까. 용장롱, 봉장롱, 빼다지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좋은 진지 대접하오.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 마시고 날 본 듯이 섬겨주sob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춘향이가 지금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쌤이 네모를 친 부분은요. 춘향이가 어머니에게 남기는 당부예요. 춘향이의 당부인데요. 자, 뭔가 봤더니 자기의 어떤 살림살이를 다 팔아서 이몽룡을 대접해달라는 거야. 그쵸? 자신의 재물을 처분하여 이몽룡 옷도 해주고, 그쵸? 몽룡을 대접해달라라는 거죠. 밥도 맛있는 거 지어주고, 자기 죽고 나면은 이몽룡 밥도 챙겨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런 부류가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 와중에 자기 엄마한테 남친 챙겨달라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남기는 거예요. 진짜 엄마 입장에서도 진짜 화딱지가 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몽룡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서방님, 내 말씀 들으시오. 내일이 본관사또 생신, 여러분 본관사또가 바로 변사또 말하는 거죠. 변사또 생일이라 술에 취해 주정나면 나를 올려칠 것이니 형장 맞은 달이 장독이 났으니 수족인들 놀릴손가. 즉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겠냐라는 거야. 치렁치렁 흐트러진 머리 이럭저럭 걷어안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곤장 맞고 죽거들난 사꾼인 채 달려들어 둘러엎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 적막하고 고요한 데 뉘어놓고 서방님이 손수 연습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은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이 되어 벼슬에 오르거든 잠시도 지체 말고 육진장포로 다시 연습하여 조촐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때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성에 올려다가 선산 발치에 묻어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 원사 춘향 지묘라 8자만 생겨주라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몽룡에게 남기는 어떤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가 이제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죽게 되면은 죽은 뒤에 나를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부분은 이몽룡에게 하는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몽룡에게 하는 당부인데요.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신이 죽고 나면은 장례를 치르되 이몽룡의 선산에다가 묻어달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몽룡 선산에 묻어달라라는 거는 이몽룡의 선산은 이몽룡의 조상님들이 묻혀있고 이몽룡네 가족이 묻히는 곳이잖아요. 즉 춘향이가 몽룡의 어떤 정식 부인이자 정식 가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특히 수절 원사 춘향지묘라는 거는 이게 이제 춘향이가 자기가 이제 그런 이몽룡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죽게 됐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춘향이는 양반 집안인 몽룡의 그 선산에 묻히는 것을 통해서 이게 신분이 상승되는 어떤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춘향이 어떤 신분 상승의 느낌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춘향이가 막 약간 되게 막 신분을 탐내고 막 뭐 내가 진짜 고귀한 사람이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이몽룡의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나를 정식 부인으로 인정해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춘향이의 어떤 한탄과 유언이 나타났어요. 자,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만은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언제 올까. 맺힌 한이나 풀어줘 애고애고 내 신세야. 불쌍한 나의 모친 나를 잊고 가산을 탕진하면 하를 없이 거지되어 이 집 저 집 걸식타가 언덕 밑에 조속조속 졸면서 기운다에 죽게 되면 지리산 가을 까마귀 두 날개를 떡 벌리고 둥덩실 날아들어 까옥까옥 두 눈을 다 파먹은들 어느 자식이 있어 후여하고 날려주리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엄마 걱정을 하고 있죠. 엄마 걱정되면은 아까 전에 엄마한테 내 남친 챙겨줘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자, 이 부분은 춘향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부분인 거죠. 나 죽고 나면 우리 엄마가 거지가 돼서 이렇게 땅에서 그냥 죽어서 시체가 그냥 이렇게 함부로 여기저기 이렇게 막 널려 있어서 까마귀가 다 파먹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느니라.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게 서러워하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말을 해주면 되죠. 그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것도 바로 뭡니까? 춘향의 미래를 암시하는 거죠.
즉, 너 별일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는 거죠. 이렇듯 서러워하느냐 작별하고 춘향 집에 돌아왔지 라고 해서 자, 여러분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선생님이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말투가 어때요? 보통 우리 소설에서 이렇게 작별하고 춘향 집에 돌아왔지 라고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쵸? 즉 화자가 현재 상황을 청중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전달하는 듯한 말투가 쓰였어요. 되게 특이하죠? 이런 것도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판소리계 소설은 여러분 옛날에 판소리가 공연을 하면서 청중과 약간 좀 상호작용이 많이 됐던 그런 문학이잖아요. 그런 장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에서 유래한 것들도 보면 뭔가 말을 건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말을 건네는 말투가 약간 판소리계 소설의 전매 특허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몽룡은 집으로 돌아갔고 춘향이 혼자 감옥에 있는 거예요. 춘향은 어두침침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말이 밝은 하늘을 사람을 낼 때 대체로 공평하건만 내 신세는 무슨 죄로 이팔청춘에 님 보내고 모진 목숨 살아 이 형문 이 형장 무슨 일인고 옥중고생 서너 달에 밤낮 없이 님 오시기만을 바라더니 이제는 님의 얼굴 보았으나 희망 없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지금 춘향이는 이제 나 죽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어 황천에 돌아간들 옥황님께 무슨 말을 자랑하리 애고애고 서러울째 맥이 빠져 반생반사 하는구나 라고 해서 춘향이가 지금 혼자 탄식하고 있죠. 어사또 춘향 집으로 와서 그날 밤을 새려하고 문학 문박 연분할새 길청해가 들으니 이방이 승발불러 하는 말이 여보소 들으니 어사또가 새문박 이씨라더니 아까 삼경에 등불 켜들고 춘향 어미 앞세우고 왔던 다 떨어진 옷과 갓을 쓴 손님이 아마도 수상하니 내일 사또 잔치 끝에 잘 구별하여 별탈 없도록 10분 조심하소. 자, 여러분 눈치 개빠르죠? 자, 보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소문이 났어요. 암행어사가 우리 동네에 온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게 이씨라더라. 근데 아무리 봐도 아까 감옥을 왔다 간 그 사람이 마치 이몽룡 같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이몽룡을 사람들이 알아본 거죠. 알아보는 눈치가 있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몽룡이 우리 편이고 지금 악당이 변사또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몽룡이 안 들키고 싶잖아. 그쵸? 독자의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극적 긴장감이 조성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들킬까봐. 그쵸? 어사또가 그 말을 듣고 그놈들 눈치 빠른데? 이런 느낌이죠. 하고 또 장청회가 들으니 행수군관 거동보소.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행수군관에 행동하는 것 좀 봐 라고 누가? 서술자죠. 여러분 자, 우리 소설에서 따옴표가 있는 부분은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고요. 따옴표가 없는 부분은 모두 다 서술자가 서술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행수군관 거동보소 따옴표 없죠. 서술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서술자가 갑자기 작품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독자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요? 야, 쟤 하는 것 좀 봐.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뭐뭐 보소가 뭐뭐 좀 봐. 이런 말투거든요. 현대어로 치면은. 그래서 이렇게 독자에게 말 건네는 부분이 바로 서술자의 개입의 일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 군관님 내 아까 옥주병을 서성이던 거린이 실로 괴이하더만 분명 어사인 듯하니 용모 그린 것 내어보고 자세히 보소라고 해서 사람들 다 알아봤죠? 지금 이몽룡이 지금 그 거지 행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관리들이 알아봤어요. 이몽룡이 듣고 그놈들 모두 귀신이로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즉 이몽룡은 나름의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했는데, 그쵸? 암행어사니까. 여러분, 암행어사가 몰래 다니는 어사잖아요. 하고, 현사회가 들으니 호장 역시 그러하다. 여러분, 다 눈치 깠어.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육방 연문 다 한 후에 춘향집으로 돌아와서 그 밤을 샌 연후에 이튿날 출근 끝에 가까운 읍에 수령들이 모여든다.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찬, 옥과 진안, 장수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변사토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주변에 이제 관리들이 막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행수, 군관,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사또 있고 변사또죠. 변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 불러 다과를 올려라. 육고자 불러 큰 소 잡고 예방 불러 악공 대령하고 승발 불러 천막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빔을 금해라. 라고 해서 지금 변사또의 생일 파티가 엄청 성대하게 열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즉 변사또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일 잔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그런 관청들 다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 준비를 해요. 이렇듯 요란할째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치마 높이 들어 춤추고 지화자 둥덩실하는 소리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고 여러분 이 어사는 이몽룡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따옴표가 없으니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서술자가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서술자가요 또 작품에 개입해서 뭘 하고 있냐 이번에는 어사의 마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죠. 이몽룡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는데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즉 이거는 어떤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봐둬야겠죠. 여발한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지가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라고 말을 하죠. 저 사령의 거동보소. 자 또 나왔죠. 쌤이 아까 이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했었죠. 혹은 판소리 문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교과서 출판사에 따라서 조금씩 설명이 다르지만 일단 우리가 문학 개념을 적용하자면 서술자의 개입도 맞고요. 그리고 판소리 소설의 특유한 문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판소리 문체가 이렇게 말 거는 말투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좋은 잔치에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몽룡 입장에서는 이 변사또의 잔치가 좋은 잔치일 리가 없겠죠. 즉 반어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또님이 거지를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라고 아우 변사또는 또 사람 차별하네요.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고 여러분 역시 서술자의 말이죠. 즉 서술자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술자의 개입이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 줄여서 쓸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명관은 사실 이름난 관리란 뜻이에요. 이름난 관리는 매우 좋은 관리를 뜻할 때 쓰는 말인데 이 부분은 반어법으로 쓴 거죠. 와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운봉 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지가 의관은 남루 즉 너저분하나 양반의 후회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사또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못마땅한 거죠. 많은 하고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도 바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즉 입맛이 사납다라는 건 여러분 중세국어 때 사납다는 나쁘다는 뜻이었어요. 즉 이 변사또의 기분이 나빴겠다라고 서술자가 지금 파악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어사또가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많아 오라는 네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적질은 이제 내가 네 생일잔치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겠다라는 거예요. 즉 생일잔치 음식을 내가 먹고 오라는 여러분 옛날 포승줄이거든요. 이런 포승줄이 그 죄인들 묶는 그 줄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수갑 같은 거죠. 그쵸? 수갑은 네가 받아라 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복선입니다. 복선. 즉 아직은 이몽룡이 암행어사인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내가 암행어사 출두해서 네 잡아가겠다. 네 감옥 간다 라는 어떤 복선이에요. 운봉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에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라고 해서 지금 이몽룡의 상만 완전 푸대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통분 즉 원통하지 않겠냐 라고 또 뭐 하는 거야?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하는 거죠.
모서리 떨어진 게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겠다. 그쵸? 지금 이몽룡이요. 딱 운봉영장의 갈비뼈를 가리키면서 나 진짜 갈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부분도 여러분 언어유희인데요. 언어유희 중에서도 동음이의어를 쓰는 언어유희어죠. 우리 아까도 있었죠. 서방하고 서방 이거 있었죠. 남편 서방과 서쪽 방향 서방으로 언어유희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 사람의 갈비 뼈와 갈비 음식이죠. 이 음식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거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원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몽룡은 나름대로 뭔가 분위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약간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지금 우리 라임 하나 맞춰볼래? 하면서 약간 좀 차운 놀이를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걸 하면은 이제 그 이몽룡이 잘 못할 거라 생각하고 어사또를 쫓아내려는 구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분위기 전환 겸 얘가 좀 이제 시 짓다가 멋쩍게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오늘 넷째 높을 꽃자와 기름 꽃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이몽룡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고자 두 개를 넣어서 한시를 쓰는 거예요. 거린이 어려서 한시 깨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원 한수 하겠다라고 해서 시를 이제 쓰는 거죠. 운봉 영장이 반겨 듣고 필연을 내어주니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끼를 지었으되 여러분 장원급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지금 이몽룡이 장원급제한 사람인데 시 하나 못 짓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몽룡의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얘가 진짜 시를 또 엄청 맛깔지게 잘 썼겠죠.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라고 또 누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술자의 평가죠. 이걸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이 한시인데요. 금준미주 천일년 이호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고자, 그쵸? 이 고자. 이고 이 두 가지가 차운 소재였죠. 그쵸? 이 두 한자를 넣어서 시를 적는 거야. 근데 이몽룡이 그거를 냅다 지웠어요. 자,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였고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변사또의 생일 파티에 백성들의 어떤 고생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즉 백성들을 수탈한 것으로 생일잔치를 벌렸다라는 거를 지금 이몽룡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가 높더라라고 해서 지금 이몽룡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일잔치를 하는 변사또를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럼 보면요. 지금 이 두 줄이 대꾸죠. 그쵸? 비슷한 꾸가 대응되죠? 여기도 대꾸죠. 근데 여기는 또 안에서 대꾸가 또 일어나고 있죠. 뭐가 떨어질 때 뭐가 떨어지고 뭐가 높은 곳에 뭐가 높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요. 술은 백성의 피다. 안주는 백성의 기름이다 라고 해서 지금 비유적 표현도 드러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몽룡이 한시를 하나 지었어요.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사또는 몰랐는데 대체 얘는 사또 어떻게 된 거야, 그쵸? 즉 변사또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저 시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운봉영장은 글을 보며 속으로 앞불싸 일났다라고 한마디로 엿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운봉영장은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몽룡이 암행어사인 것 같다라고 여기서 눈치를 챈 거예요.
이때 이몽룡이 하직하고 간 연후에 각 아전들을 분부하되 야 일났다 일났어 라고 지금 이 운봉영장이 지금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야 우리 이제 죽었어 이런 거죠. 공방 불러 돗자리 단속, 변방 불러 역마 단속, 관청색 불러 다과상 단속, 옥형방 불러 죄인 단속, 집사 불러 형구 단속, 형방 불러 정부 단속, 사령 불러 숙직 단속.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운봉영장이 이몽룡이 어사또인 것을 눈치를 채고 생일잔치를 정리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운봉영장이 눈치를 채서 생일잔치를 정리했다라고 함장으로 말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구절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풀어내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사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장적 문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글을 길게 확장해서 쓴다 해서 확장적 문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장면이 여기서 막 드라마틱하게 펼쳐지잖아요.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이제 어사또가 가고 나서 운봉영장이 생일잔치를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장적, 즉 길게 나열하였음으로써 뭔가 좀 이 부분을 되게 좀 오랫동안 보여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거 카타르시스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이몽룡의 출두가 이제 거의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고 흥미진진한 부분을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밌는 부분은 약간 좀 끌잖아요. 특히 드라마 같은 거. 딱 재밌는 장면에서 딱 끊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거. 이런 느낌처럼 뭔가 여기 판소리개 소설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참 일이 요란할 때 사정 모르는 저 본간사또 변사또죠. 여보 운봉은 어딜 다니시오? 소피 보고 들어오. 그냥 둘러대죠. 본간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려라. 아 정신 못 차렸죠. 이때 어사또가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자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 계속 나오죠. 역조를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서리 역졸 거동보소. 외올만건 공단 모자 새 패랭이 눌러쓰고 석자 간발 새 집신에 한삼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 방방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지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어늪이 우글우글 청파 역졸 거동보소.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몽룡이 이제 어사또로 출두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사또의 암행어사 출두 준비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꽤나 길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쵸? 자 보면요. 열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열거의 방식으로 이 부분을 약간 좀 긴장감 있게 위기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특히 소설인데도 뭔가 약간 좀 소설의 서술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짧게 문장을 끊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딱 맞이할 그 직전에 약간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우리의 카타르시스는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이 마패가 암행어사의 공무원증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달 같다라고 직유법으로 표현이 돼 있죠. 즉 이게 햇빛 같다라고 또 직유법이 걸려 있는데요. 즉 보세요. 마패라는 어떤 암행어사의 증표죠. 신분증이에요. 증표를 달과 해 지금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뭐야? 이 여러분, 달과 해는 반짝반짝 빛나면서 빛을 내는 것들이잖아요. 즉, 이제 암행어사가 옴으로써 남원에 볕들 날이 올 거다. 를 지금 약간 뭔가 복선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변사또처럼 나쁜 관리가 와서 남원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암행어사가 이제 마치 달빛처럼 마치 햇빛처럼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뭔가 빛이 나는 존재처럼 이곳을 구원해 줄 거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암행어사 출도야 여러분 신났죠? 그쵸? 극적 반전이 이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소설에서도 가장 이 위기감,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겠죠.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들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암행어사 출두야 소리에 여러분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겠어요? 그쵸? 과장법이죠. 그리고 뭐뭐 하는 듯 지규법이죠. 비유적 표현에 들어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초목금수가 안 떨겠냐? 즉 초목금수는 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안 떨겠냐? 서리법이자 편집자적 논평이죠, 여러분. 걔네들도 다 떨 것이다 라고 서술자가 평가했죠. 남문에서 출두, 북문에서 출두, 동서문 출두 소리에 청천, 온 하늘이 진동을 했대요. 과장법이죠. 모든 아전들 들라라고 외쳤죠.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공영이요 등채로 휘닥닥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지금 잘못된 짓을 하고 있던 관리들을 채찍을 지금 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속을 어찌 들려요? 여러분 저 불속은 뭐야? 비유적 표현이죠.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암행어사가 출두한 장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암행어사가 와서 이곳을 이제 막 거의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변사또와 친했던 관리들은 다 벌벌벌벌 떠는 거죠. 애고 박 터졌네. 자수별감 넋을 잊고 이방 호방 혼을 잊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제 거동보소라고 해서 또 여기 서술자의 개입 나왔죠.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인괴 읽고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탄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둠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지금 온갖 수령들이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자 온갖 수령들이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웃기냐 이 부분은 굉장히 해학적인 부분이에요. 왜 해학적이냐면 얘네들이 지금 원래 챙겨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인괴를 챙겨야 되고 병부를 챙겨야 되고 탄건을 챙겨야 되고 갓을 챙겨야 돼요.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좀 소지품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어? 강정 먹을 거 들고요. 송편 먹을 거 들고요. 그 다음에 용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반을 쓰고, 여러분 소반은 밥상이에요. 여러분 밥상을 지금 막 모자 쓰듯이 쓰고 이제 다니는 거야. 칼집 쥐고 막 오줌을 놓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즉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변사또의 나쁜 친구들이 다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독자 입장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죠. 그쵸? 어떤 통쾌함이 느껴진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나쁜 관리들이 심판받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이러면 이 부분은 열거도 많고요. 그쵸? 나열되고 있죠? 그 다음에 대꾸법도 당연히 쓰였고요. 과장법도 쓰여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본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생쥐 눈 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변사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똥을 싼 거예요. 아우 더럽죠. 그쵸?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바로 해학적이잖아요. 그쵸? 나쁜 짓을 일삼던 변사또가 지금 완전 무너지고 있는 거죠.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라고 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자 뭐라고 하냐면 문 들어오니까 바람 닫고 물 마르니까 목들이래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언어 유희죠. 자 이건 뭐야?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변사또가 너무 약간 당황하고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말을 그냥 막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읽고 내다른 여러분 관청색도 원래 상을 들고 가야 되는데 막 문짝 들고 뛰고 있는 거야. 어때? 이런 부분도 다 해학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닥 애고 나중내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에요. 여러분 대감은요 이몽룡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몽룡의 아버지가 남원의 사또였어요. 그러니까 변사또 이전의 사또가 이몽룡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좌정하시다. 즉 여기서 일했던 곳이니까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전 직장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우 또 장난 아닌 효도 보이죠, 그쵸? 이 이몽룡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딴 데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사또는 봉고파직하라 해서 여러분 변사또 잘렸습니다. 본관사또는 봉고파직이요. 사대분의 망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네 골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려라. 호령하니 죄인을 다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변사또의 어떤 잘못된 그런 정치를 풀어내고 있는 거죠. 변사또의 실정을 바로잡고 있어요. 그쵸? 암행어사로서 저 계집은 무엇인고? 라고 저 계집은 누구야? 춘향이를 말하는 거죠. 일부러 춘향이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면서 시험해보는 겁니다. 형리 여쭈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 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인고? 형리 아래되 본관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안이 들려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라겠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라고 해서 여러분 나빴죠. 지금 춘향이가 자기와의 어떤 그런 지조와 절개 그리고 사랑을 지키려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 몽룡이가 춘향이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네가 변사또가 마음에 안 든 거지 다른 사람이어도 너 거절할 거야? 약간 이제 자기가 변사또보다 더 직급도 높잖아요. 그쵸? 직급도 높고 생긴 것도 더 낫겠죠. 그러니까 너 나도 거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시험을 하는 거죠. 춘향이가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라고 지금 반어법 쓰고 있죠. 또 아주 그냥 이름난 관리가 납셨네 라는 거죠.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춘향이가 자신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조와 절개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그 중에서도 자기의 지금 어떤 그 지조가 바위와 푸른 나무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은유법이죠. 내 지조 이꼴 바위, 내 지조 이꼴 푸른 나무죠. 그쵸? 즉, 그러면 눈이 온들 변하겠냐? 서리법이죠. 그쵸? 그리고 비슷한 구절 반복되죠? 대꾸법도 쓰였죠. 여러분 소설인데 무슨 이렇게 표현 기법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쵸? 자, 여러분 이 부분 모두 명간이로구나. 이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죠. 왜? 춘향이가 한 말이니까. 아까는 편집자적 논평이었죠. 명간이로구나. 이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옷 문간에 와 계실 때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춘향이는 이몽룡인 걸 못 알아봤어요.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봐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지러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즉 춘향이는 어사또가 진짜 망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몽룡이. 근데 알고 봤더니 암행어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자 이 작품의 중심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얼씨구나 졸시구 어사난군 졸시구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화춘풍이 날 살린다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건요 변사또가 있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변사또가 있던 시기에 내가 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불행했는데 이제 봄이 들어 이화춘풍이 날 살린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 이몽룡이 돌아온 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화춘풍은 사실 여러분 백꽃의 봄바람인 건데요. 이게 봄바람이자 더 나아가서는 이몽룡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는 거죠. 왜 여러분? 이 이가 배 이자도 있지만 이몽룡 성씨의 이씨도 이 이거든요.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엄이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라는 것도 여러분 이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이겠죠. 즉 너무 좋아서 춘향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편집자적 논평 나왔고요. 춘향의 높은 절개에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쏜가 역시 편집자적 논평인 거죠. 즉 춘향이가 존버한 끝에 이몽룡과 사랑을 이뤘고 또 이몽룡과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된다면은 춘향이는 이제 신분이 상승되겠죠. 왜요? 이 양반 집안에서 이제 살게 된 거니까요. 자, 우리 뒷부분 좀만 더 볼게요. 이게 이제 뭐 버전에 따라서 뒤에까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마무리를 한번 좀 지어볼게요. 자,
어사또가 남원의 공부 다 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갔어요. 와, 여러분. 지금 완전 행복한 결말이죠. 위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부분도 당연히 서술자의 개입이겠죠. 편집자 중 논평이고요. 그리고 서리법이 쓰였다라는 것도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세 연기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가 안 되겠냐. 여러분 연기하다라는 건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몽룡의 정식 부인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기 이제 고향을 떠나면서 시를 하나 지었어요. 자,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참의 대사성에 봉하시고 춘향을 정렬 부인으로 봉하신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춘향이를 정렬 부인으로 봉했다라는 건요. 춘향이의 신분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춘향이는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분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정렬 부인 상 어떤 그런 증표 표창장 같은 걸 받은 거예요.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 부모께 배우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렬 부인으로 더불어 백년 동락할세 정렬 부인에게 삼남산녀를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일품 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라고 해서 지금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인 완전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춘향이도 신분이 완전 상승했어요. 그쵸? 퇴임한 후에 정렬 부인이 되었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춘향이가 신분이 상승했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를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좀 앞으로 제목으로 가서 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 파악은 다 됐고 좀 특징적인 것만 좀만 더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작품에는요 주제의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랑 이야기인 거죠. 그쵸?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어떤 신분에서 벗어난 신분을 초월한 인간 평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엄청 거창하죠? 그쵸? 왜냐하면 두 사람이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을 했고 결국에는 신분을 또 상승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신분적 제약을 극복했다라는 거죠. 이 둘은 신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룬 남녀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요. 이 작품에는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사회개혁 사상이 있다라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겠죠? 변사또의 처벌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나쁜 권리를 처벌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개혁 사상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춘향전에는 인간 존중 사상, 그쵸? 그리고 애민 사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유연애 사상,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인간 존중 사상이라는 건 그쵸? 이 파렴치한 변사또 밑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런 이제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마음,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신분적 제약을 넘어서는 인간을 신분으로 파악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원래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들과 결혼했잖아요. 정략적으로. 근데 지금 춘향이와 몽룡이는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만났다라는 점에서 자유연애의 사상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 친구들이 뭐 이야기는 당연히 알겠지만 막상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빡세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판소리는 또 이전에 불리던 어떤 좀 지역마다 돌고 도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에서 판소리로 발전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전됐고 그게 나중에는 소설까지 정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소설이 좀 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